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제 설정 이론에서 다원론하고 엘리트 이론이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특히 의제 설정 이론으로서는 엘리트 이론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정책 의제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어야 되니까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니까 공정하고 정당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논쟁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이 강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편에게 힘으로 누르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제가 설정되기 이전에, 말하자면 공개적 토론이 되기 이전에 그러한 문제를 아예 토론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무의사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의사 결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제 설정을 방해하는 결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원론자들은 이런 현상을 쳐다보지를 못해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지만은 실제로 이런 무의사 결정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작동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의사 결정은 나중에 보니까 정책 의제 설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에서 실패를 하고 나면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배 집단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즉 상징적인 정책을 만든다. 집행 단계에 가서도 상징적인 정책이 아니라 원래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두더라도 예산이나 인력을 배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죽어버리도록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그것도 역시 무의사 결정의 일종이다. 라는 식의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 무의사 결정이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용해졌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도 확산되고 민주화가 아주 심화가 돼 나가니까 이제는 그런 식의 그 지배 집단에 의한 강압이라든가 지배 집단에 의한 사람들 아예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식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요즘은 무의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아젠다 세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흑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그것을 정책 아젠다로 전혀 상정을 해놓고 논의를 안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젠다가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 말고 그럼 아젠다가 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다른 말로 바꾸면 정책 이전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존 킹던 교수가 이야기한 정책 흐름 모형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 봅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말하자면 쓰레기통 모양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원용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책 문제가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도 그게 자동으로 정책 문제로 채택은 안 된다. 이게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겁니다. 정책 문제를 채택이 돼야지 국가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근데 그게 정책 문제로 채택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책 문제가 채택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책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고
그걸 우리 해결책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결정 활동을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하는 활동 자체를 폴리틱스라고 이 사람이 정치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을 하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인터넷 폭력이 엄청 심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냥 글 달아가지고 욕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최진실이라는 굉장히 예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폭력이 시달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하기 전까지 인터넷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정책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문제가 있어도 그놈이 자동적으로 정부의 정책 문제를 탁 채택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시간 가는 데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그게 꼭 뭐하고 같으냐. 강물 위에 뭐가 하나 떠가지고 줄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다. 이거 스트림 그래. 이 정책 문제도 시간 흐름에 따라 흘러다니고 있다. 흘러다니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을 못 만나면은 그건 전혀 거론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통이 복잡하고 굉장히 심각한데, 아니, 뭐 대도시에 어린애 공상만 해보면은 자동차 붕붕 날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야, 그런 거 해가지고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 해결책이 실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식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터넷 폭력이 굉장히 심각할 때 그때 그 해결하는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뭐 첫째, 실명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등록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사람 실명을 딱 자기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도록 하죠. 그렇지 않은 건 다 삭제. 무조건 그걸 삭제 안 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거 자체를 폐시하자. 그런 식의 극단적인 해결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의 폭력적인 언어는 카트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해결책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폭력은 폭력대로 문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해결책은 해결책대로 또 시간 흐르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람들과 논란을 하면서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문제도 그렇고 해결책도 그렇고 강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정치는 어떠느냐? 그럼 그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활동, 결정할 수 있는 기회, 그거는 그럼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청와대 대통령하고 앉아 만나서 야 이거 좀 문제 붙을 씨름하자. 그리고 결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다른 것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갑니다. 국무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정치는 계속 정치대로 또 흘러가고 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독자적으로 흐른다. 이게 나중에 가비지 캠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도 똑같다라고 그럽니다. 이따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이게 탁 결합이 된다. 그걸 정책의 창이 열린다라고 팔레시 윈도우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열리느냐? 촉발장치, 점화장치 그런 데에서 탁 열리면 이놈이 탁 결합해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하고 방통위원장 앉아서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인터넷 폭력 이거 방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 아젠다로 탁 정할 때.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촉발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트리거링 이벤트. 도대체 어떤 게 트리거링 이벤트냐? 크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큰 변동.
이 정치적 흐름을 확 바꾸는 그런 식의 큰 변동. 대표적인 이렇게 정권이 변동, 통치 이념이 다른 정권이 새로 등장했다. 근데 국민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아까 우리가 최진실이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최진실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좌파 정부.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자. 그럼 모여가지고 막 수석들하고 대통령이 의논해가 이 문제 거론하자. 어떻게 폐쇄하느냐. 라고 한 겁니다. 과거 정권에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 그 외에는 못하도록 하자. 이것도 좌파 정부에서 들고 나왔어요. 정권 변동이 일어나면요. 옛날에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정책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사건이나 자연재난, 전염병 이런 것들 극적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아까 최진실이 사건 자살을 해버렸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사람이 안 되겠다. 정부에서 대책뭐 세워야 되겠다. 이거 이런 식까지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글 달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책,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정책 문제가 안 된다. 사회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해결책도 있어야 돼. 해결책도 있고, 그래도, 그 다음에 정치적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요 세 개가 딱 어떤 트리거링 이벤트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은 그럼 아젠다가 세팅이 된다. 나중에 우리 봅니다만은 쓰레기통 모형에서요, 바로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의사결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그게 돼야 됩니다. 해결책이 실현 가능해야지 됩니다. 돈이 아까에서도 그거는 돈이 없어 못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동차 붕붕 날아다니는 거는 기술적으로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고, 확실하게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 정치적인, 그게 구비가 되면은 된다라는 게 쓰레기통 모이겠다. 이게 정책이 왜 변동되느냐라는 것도 이거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소위 결정 현상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촉발장치, 점화장치. 이래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촉발장치에 의해서 정책의 창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꼭 버섯이 쭉 자라다가 나중에 탁 자라고 난 다음에 버섯이 완전히 성숙되고 나면은 버섯의 씨앗들이 이제 포자가 탁 터지면서 포자가 쫙 이렇게 말하자면 흩어져 나갑니다. 그 정책 포자가 탁 터지듯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성숙이 되고 뭐 되고 해서 터진다. 그 포자 이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바로 이 흐름 모형에서 말하는 정책 창이 열린다라는 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아젠다 세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 어텐션 사이클 모형. 안토니 다운스라는 교수가 주장을 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이야기냐 하면은 사회적 문제는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결하자 어쩌자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관심이 쓱 사라지면은 이슈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다시 이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회 문제는 등장했다가 사라지다가 다시 등장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자꾸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이슈의 잠복기, 그 다음에 표면화 시기, 그 다음에 관심 및
비용 인식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는데, 이슈의 잠복기에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슈와 발견과 표면화 시기, 이거는 극적인 사건 때문에 문제의 피해를 일반 대중들이 야,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깨닫고, 야,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면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왜 우리 그 옛날에 유명하던 텔레비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 인터넷 폭력 그러는 게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 문제 진짜 심각하구나. 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야,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막 이제 떠드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은,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비용이 많이 생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름 실명을 밝히고 주민등록번호도 밝히고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의견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의견을 보려하는데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야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복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구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은 하고 해결은 해야 되지만은 근데 부작용도 있고 비용도 엄청 든다. 이걸 깨닫는 단계가 된다. 근데 이 단계가 돼서 야,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정부에서 붙들고 씨름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야,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아마 이거 좀 해결하기 힘들구나 라고 하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면은 사람들이 야,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또 그 문제를 생각하면 골머리 아프니까 아이고 점차 야, 이 문제는 골머리 아픈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관심이 떠나버려. 사람들이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다시 거론하면, 야,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해결책 뚜렷한 것도 없고 그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작용도 심각하고 하는데 자꾸 떠들어봐서 뭐 하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슬슬 사라집니다. 마지막 단계에 되면 완전히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슈는 또 다른 계기를 만나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 인터넷 폭력은 그 뒤에 또 다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생태학적 그 이슈가 1970년대 중반에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다고 그래요. 근데 80년대 초중반에는 쇠퇴를 했다가 80년대 후반에 다시 관심을 끄는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설정 이론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될 이론 중에 하나가 또 아이소모피즘 그러는 동형화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형화 그러는 거는 진화생물학 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한 건데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개미라든가 벌이라든가 파리라든가 개구리라든가, 근데 이 개체군 내에서 한 개체로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유사한 환경적 조건에 있는 다른 개체가 어떤 새로운 게 또는 새로운 게 아니라 볼 때 좀 우수한 그런 측면을 가지게 되면 그걸 닮아가도록 하는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동경하고 그런 힘이 있다. 힘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방을 하는 겁니다. 보고 저거 좋다 싶으면은 그냥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정부 조직을 줄인다더라.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더라. 그럼 우리도 그래야지. 왜 그러냐? 선진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옳겠지. 그게 옳으니까 그런 거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따라가는 현상. 이게 동경화, 모방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요. 정책의 대안을 만들거나 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알다시피 세계 각 국가들이 점차 닮아갑니다. 점차 닮아갑니다. 그리고 한국과 내 지방정부도 점차 닮아갑니다. 그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는 것이 각자가 생각할 때 비슷한 쪽에서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 뭔가 있다. 그러면 그놈을 모방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을 아이소모피즘 현상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론상에 나타나 있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의제 설정에서 의제 설정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걸 결정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도자가 누구냐. 그 주도자가 아주 헌신적으로 활동하느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통치 이념이나 정권 변동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 문제의 성격 자체. 근데 요 큰 세 가지가 의제 설정을 주로 좌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제 설정의 좌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주도자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이 문제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중단하고 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 왜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단이냐 아니면 계속이냐 아니면 이거 일부 폐쇄냐라는 식의 해결책을 놓고 논의가 시작되는 것.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 영향이 작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미국에서도 보니까 대통령이 가장 영향이 크더라. 의제 설정되는데. 물론 공식 참여자 중에 대통령 다음에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익 집단이라든가 이런 소위 피해 있는 피해 집단이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해 집단이 이익 집단이 규모가 크거나 응집성이 강하거나 경제력이 강하거나 그다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존경받는 또는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이냐 이러면은 그 문제는 의제화되기가 좀 쉽다라는 식의 이야기. 근데 주도자적 우리 꼭 알아둬야 될 게 정책 선도자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도자가 뭐냐? 바로 정책 의제를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푸시를 하고 하면서 그걸 말하자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은 물론 아니지만은 이익 집단 중에 어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중에 어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정책 선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해결 수단도 제시도 하고 여론도 그냥 조작을 하거나 막 동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언론도 이슈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통치 이념이 갑자기 변했다. 우파 정부에서 좌파 정부로 변했다. 그러면은 좌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변하면은 우파 정부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끌어낸다. 이런 식입니다. 그 정권 변동 마찬가지. 제일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사회가 다원화가 되고 민주화가 계속돼 나가면은 그러면은 의제화 기회는 보다 많아진다. 그런데 뭐 민주화된 아주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 이제 설정은 대강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문제의 특성상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 때는 의제화가 되기 쉽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요소 문제가 아주 단순해야지 정책 문제로 채택되기가 쉽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테 들어보면요. 외설서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책 그게 문제가 된다 하고 아예 책을 꼬집어서 들어 나오면 사람들이 그 책 읽어보고 야 그 진짜 문제구나. 여러분들 요즘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어느 교수가 외설 책을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기억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책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읽어보고 야 진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탁 사람들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기가 쉽다. 규제 정책 문제는 의제화가 어렵다. 말하자면은 일부 사람들 행동을 규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우리가 내 하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던 이야기라 더 이상 이건 안 받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제 설정 논 중에 요인들을 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원론적 사회에서는 방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정책 의제를 설정을 할 때 바깥에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정책 문제 중에는 서서히 문제가 악화가 돼가지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옛날에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생물학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하튼 개구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물속에 갑자기 팍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펄쩍펄쩍 뛰고 도망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개구리를 물속에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지고 100도까지 올리면 가만히 있다 그냥 쌍게 죽는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옛날에 요즘 많이 해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질 오염 문제. 수질 오염이 곳곳에서 축산물 농가에서 그냥 그 축산 농가에서 왜 오물들 막 쏟아져 나온 그게 이제 강 지류를 해서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곳곳에 들어오는데 조금 들어올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좀 들어오다 참는다. 참고 그래. 근데 축산 농가가 많아지고 해가지고 한참 돼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라고 떠드는데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진짜 심각하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막 호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돼가지고 보이고 이래야 비록 사람들이 그 문제가 좀 심각한가 보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말이지 맨 처음에
오염이 시작될 때 그때는 아예 축산 농가들 보고 농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오염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염물질을 이렇게 내보내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는,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막 쉬웠는데 그 문제 해결이. 이게 막 축산 농가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막 방대하게 해가지고 한참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축산 농가들도 그 오염시설을 갖추려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엄청나. 그 생각했으면 벌써 축산 농가 안 했을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든다. 우리 옛날에 태화강요, 울산에 이 태화강 사실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태화강이 지금은 전국의 명소가 되어가지고 막 고기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거 깨끗하게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엄청난 돈 들이고 환경보호단체들이 막 나와가지고 곳곳에서 폐기물 막 함부로 보내는 그거 감시도 하고 감시단 만들어서 막 하고 굉장히 고생해서 이거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부터 조금씩 그거 안 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했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요, 외교관계라든가 우리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외교관계, 국가 간의 관계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나가다가 나중에 결정적 시점에 가서 되돌릴 수 없을 때쯤 됐어. 그래서 사실은 정책 이제 설정이 다운론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봐서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오래 두면은 정말 심각해지고 피해가 너무 커지고 그때 가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 비용이 너무 들고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미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문제 탐색을 하고 분석적으로 의제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보통 경우는 여하튼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라. 지금 당장 문제가 시급하다. 라는데 정치인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한 문제라든가 미래에 심각해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이래서 말하자면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석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언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점차 골마가서 나중 되면 엄청 심각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짐작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막 심각해지다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야, 이 문제 해결하자라고 나오면은 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집단을 갖다가 자극시켜 충동시켜가지고 반대 집단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를 만드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막 그게 굉장히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막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런 예들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민감한 문제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하튼 그래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하고 미래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 빨리 해결하는 거하고 양자의 밸런스를 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옛날에 유학자들 막 공자 맹자님 이런 분에서 성리학에서 중용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중용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게 중용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에 가서 해야 이 밸런스가 맞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문제 탐색도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결론이 그런 겁니다. 자, 대강 요 정도로 우리가 아젠다 세팅, 정책 이제 설정은 끝을 내도록 합시다.